오늘 우리 시장이 뭐 코스피가 5% 가깝게 좀 하락이 진행이 됐고요. 뭐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뭐 일본도 2% 정도 빠졌고, 그리고 중국 증시도 1% 내외로 좀 하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도 1% 가깝게 좀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촉발시킨 하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전닉스가 빠지니까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같이 끌어내리면서 좀 급락하는 형태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반등을 좀 만들었던 주체는 결국 개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장 막판에 금투 쪽에서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투자자별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2시 반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그 갈색깔이 금투거든요. 네, 금투가 쭉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쪽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계속 팔기는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외국인들은 조금 반등이 나오고 매수세가 조금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수가 바닥을 잡고 급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체는 좀 금투 이쪽이 해당이 됐었는데 오늘 한 4,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장 막판에. 그래서 원래는 좀 그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분봉 좀 보면은 쭉 밀리다가 계속 하방으로 밀렸죠. 아까 조금 바닥 잡으려나 했었는데 바닥 못 잡고, 또 2시 이후로도 계속해서 조금 밀리려나 했었는데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좀 수급들 동반이 되면서 결국은 바닥 잡기에 성공을 한, 네,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금투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금투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는 결국 이제 좀 저가 매수라는 이제 포지션으로 들어온 개인들이 주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금투의 현물 순매수는 장중에 지속적으로 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 이유는 개인의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ETF 저가 매수, 바이 더 딥 유입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LP인 금투가 개인의 ETF 매수에 대응해서 해지 목적으로 기초자산 현물을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수급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요거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이 되고 좀 이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빠졌다, 과하다 이러면서 매수세가 싹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롱으로 이제 매수가 붙은 이런 포지션들은 보통은 다음날 이제 반등하면 팔거나 이렇게 하는 좀 주체들이기 때문에 연속성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내일 이 개인의 ETF 매매 동향이나 이런 방향성에 따라서 사실 더 흔들릴 수는 있다. 그래서 이게 찐 바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오늘 바닥을 잡아줬고 내일 좀 과한 하락 때문에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연속적으로 쭉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거다, 찐 바닥이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근거는 부족해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조금 더 수급에 대한 방향성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인 포인트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잡아야 될 하단은 그래도 잡아주기는 했어요. 오늘 사실 61선 이탈하고 전저점 이탈하면 조금 머리 아파지는 구간이긴 했거든요. 네, 그래도 아랫골이 좀 달면서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61선은 그래도 좀 견고하게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전에 요때가 좀 생각이 나긴 하죠. 올해 3월 달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20% 빠졌었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때도 좀 하락이 되게 가파르게 나왔었고 쌍바닥이긴 했는데 오른쪽 엉덩이가 좀 낮은 형태의 쌍바닥이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때 바닥을 다시 한번 좀 딛고 61선 잠깐 이탈하긴 했지만 거의 이제 하루 만에 다 되돌리면서 이제 찐 반등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약간 이때 이후로, 이때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정도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마이너스 한 21%? 네, 요 정도 빠졌었네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의 18%, 19% 이렇게 하락이 진행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조정과 비교를 했을 때 깊은 조정의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좀 하락폭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잠깐 21선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좀 회복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이전처럼 지금이 뭐 쌍바닥을 만들어서 이렇게 금방 가버릴 거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바닥을 조금 더 만드는 과정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7월 말에 그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는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만들고 있는 의심이잖아요. 그러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결국 핵심적인 이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말부터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진행이 될 거고 마지막 주에 그리고 또 7월 30일이죠. 목요일인데 요날 이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또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도 시장의 분위기가 또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뭐 새롭게 신고가를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형태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하단을 잡아주는 정도로만 지금은 좀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코스피가 6.7배를 하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PER이 7배를 하회하는 거를 넘어서 6.7배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연 저점에 지금 가깝게 근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6.65배가 이제 연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연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치의 가장 저점이 6.65배였었는데 지금 현재 6.7배 정도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연저점까지 내려오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시죠. 근데 과거에 7배, 그러니까 PER 7배를 밑도는 PER의 저점이 2002년도에 그 IT 버블 터졌을 때 5.5배, 2003년에 5.3배, 2004년에 5.4배, 2008년에 6.2배. 네, 요게 이제 저점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금융위기급의 코스피 PER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사이클이 종료가 됐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이익의 추정치가 하향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위치가 사실 정당화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AI 사이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익의 추정치가 만약에 상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사실 금융위기 이후로 코스피 밸류가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효한 위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겠죠. AI 사이클이 현재 종료가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익 추정치가 하향이 될 건지, 그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둘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바이더 딥이 해당이 되는 그런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워낙 좀 투심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주가의 변동성을 자꾸 만들고 있는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투심 위축의 결과다라고 이제 제가 조금 써놓기는 했는데 지금 코스피 반도체 지수가 그동안의 단기 순이익 증가율을 상회를 하면서 급등한 이후로 최근 되돌림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익 증가율 수준으로 현재는 수렴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도체 지수가 보시다시피 파란 색깔 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반도체 지수가 쭉 최근까지 쭉 올라왔었고 이게 보통 반도체 단기 순이익이랑 같이 가는 그런 형태가 최근까지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쭉 원래 동행을 하는데 만약에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주가죠. 이 반도체 지수가 너무 기대감이 좀 과하게 형성이 되고 좀 과열이 이제 되면서 만약에 반도체 단기 순이익을 크게 상회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확 위로 이렇게 확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발생을 하면은 결국은 이게 되돌림이 나오면서 반도체 단기 순이익이랑 수렴하는 과정들이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여러 번 좀 사례들을 보니까 이제 이전에도 비슷했었죠. 반도체 단기 순이익이랑 반도체 지수랑 같이 쭉 가는데 이 이격도가 반도체 지수가 갑자기 휙 올라오면서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반도체 그 단기 순이익이랑 같이 수렴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반도체 지수가 쭉 끌어올려지면서 이제 순이익을 크게 상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때는 또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순이익이랑 지수랑 함께 또 만나는 그런 과정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슷하게 이제 반도체 지수가 크게 좀 상회를 하면서 지금은 고점을 찍고 다시 돌려서 반도체 단기 순이익을 오히려 하회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어떤 실적 전망치는 여전히 계속 그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걸
감안을 했을 때는 반도체 지수도 여기서 이렇게 좀 만들고 다시 한번 수렴을 해 나가면서 동행하는 그런 결과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상승 추세로 복귀할 수 있을 만한 촉매제가 뭐냐?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으로도 써놨다시피 결국은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투심 위축의 결과라고 이제 써놨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이 결국은 계속해서 상방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지수도 여기를 좀 하회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시 이렇게 돌려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지수 자체는 주가고 이 주가라는 거는 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를 되돌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뭘까? 요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한 3개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7월 말에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그래서 하반기의 실적 가이던스, 장기 공급 계약 내용, 그리고 성과급 관련된 충당금 반영 규모, 요거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강한 어떤 좀 코멘트가 나온다던가 그러면은 당연히 좀 상승 추세로 복귀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빅테크 실적 발표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AI 연산 수요 확대 코멘트랑 그리고 캐펙스 전망치 상향 여부 요게 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주요 이벤트가 7월 10일에 예정돼 있는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번 주죠. 이번 주에 ADR 상장이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자극 여부 요거를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짧게 봤을 때는 한 달 동안에는 요 정도의 모멘텀이 좀 있다. 요 정도의 모멘텀 이후에 주가 흐름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촉매제가 될지는 아직까지 뭐 모르죠. 결국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반도체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펀더멘털의 훼손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거를 되게 확실하게 보여준 게 결국은 또 삼성전자의 실적인데 오늘 삼전 실적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이슈 똑똑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에서 가장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를 높게 부른 게 90조 초반대, 90조 1000억인가? 네,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90조 이상을 상회를 하면은 이제 서프라이즈로 시장에서 인식을 할 거고 90조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거기서는 조금 뭐 세론이라던가 조금 이제 아쉬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우 아쉽게도 89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되게 애매한 숫자가 나온 거죠.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숫자를 봤을 때 되게 잘 나온 게 맞거든요. 잘 나왔는데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눈높이만큼을 크게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사실상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장 초반부터 조금 세로운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쭈루루룩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가 오늘은 좀 보였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89조 4천억이라는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역대급 실적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익을 제일 많이 내고 있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제일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 실적이 82조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보다 지금 영업이익이 잘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있고 앞으로는 더 잘 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대급 매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예상치에 조금 못 미쳤다고 해가지고 그 컨센 대비해서 한 1조 정도 못 미쳤다고 해서 그리고 세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의 급락이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급락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많이 뺀 감이 없잖아 있다고 봐야겠죠. 없잖아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뺀 감이 매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시장의 반응이 좀 과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도 조금 했어요. 아쉬워서 이제 그냥 좀 또 충당금을 조금만 좀 이렇게 다음 분기에 쌓을 거 조금 땡겨가지고 이번에 조금 덜 쌓고 한 90조로 이게 맞췄으면은 좀 좋았을라나 이런 생각도 잠시 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영업이익 89조 나왔고 그리고 충당금이 한 20조 정도 빠진 걸로 지금은 현재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세부 그 품목별 구체적인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다 나오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지금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20조 정도 이제 충당금을 뺐을 걸로 지금은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합치면은 110조 정도 가깝게 105조에서 11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을 걸로 현재는 추정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네, 근데 어쨌든 충당금을 다 빼고서도 전 세계 1등이고 엔비디아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낸 거고. 네. 그런데 참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실적을 조금 보면은 다음 분기에 당연히 더 잘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에 역대급 실적을 보고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들에서는 삼성전자 쪽으로 뭐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던가 투자 의견을 하향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목표 주가 상향한다던가 아니면은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던가 목표 주가 유지한다던가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관점 자체는 상방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실적을 추정치를 본 걸 보니까 이번에 가장 근사값을 예상을 했던 게 메리츠 증권이었거든요.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불렀던 그 증권사였죠. 메리츠에서 90조를 불렀었고 이번에 89조가 나오면서 제일 근사치를 맞추긴 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추정치를 좀 가지고 온 건데 D램의 출하량 증가율이 4% 정도고요. 평균 판매 단가가 36% 정도 늘어난 걸로 현재 추정이 된대요. 네, 근데 D램 출하량이랑 가격이 당초 예상을 좀 하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출하량 증가율도 좀 낮았고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도 조금 낮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 뭔가 이제 업황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요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HBM 출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네요. 요거는 HBM3E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간 협상 가격으로 판매가 지금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현재 그 범용 D램이나 일반 서버용 D램보다 더 싸게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HBM에 대한 출하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 HBM이 좀 많이 출하가 되면은 전체적인 출하량 증가율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HBM 출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가격 상승률 둔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내년에도 이런 평균 판매 단가의 상승은 지속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HBM4 가격은 내년에 2배에서 3배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HBM 가격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 한 50% 정도의 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제일 최첨단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올해 대비해서 2배에서 3배까지도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비싸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HBM 쪽들이 평균 판매 단가의 상승률을 좀 견인할 수 있겠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벤셔널 공급 제약 기조랑 그리고 D램 가격 상승 구간이 이어질 걸로 현재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전망도 올려 잡았습니다. 상향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더 가격을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것도 크게 지금 막 공격적으로 제시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D램도 가격이 한 15% 정도 더 올라갈 것 같다. 가격이 더 인상이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20% 인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현재는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전망치를 잡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향될 여지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사 매출액 201조 원 다음 분기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20조 원 예상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 쪽으로 좀 모멘텀을 더 강하게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배당 수익률이랑 자사주 매입 관련된 그 주주 환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좀 크게 메리트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도 여러 증권사에서 많이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원래 삼성전자가 그 잉여 현금의 절반을 주주한테 돌려주겠다, 주주한테 배당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 삼성전자가 돈을 엄청 잘 벌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최근에 엄청 많이 떨어졌죠.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 뭐가 올라가냐? 배당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당 수익률이 이전에 고가에 있을 때는 배당 수익률 4% 정도였었다면은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배당 수익률이 한 6% 정도로 올라왔을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배당을 많이 주니까 좀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자사주 매입도 마찬가지로 좀 하나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 그 회사가
자사주를 더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삼성전자가 임직원들한테 성과급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과급으로 이미 한 25조 정도? 25조 정도 자사주를 이제 모아두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올해 반도체 실적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직원들한테 자사주를 통해서 성과급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5조를 이미 모아놓긴 했는데 여기서 더 플러스 알파로 자사주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언제 매입을 할 거냐? 당연히 주가가 싸져 있을 때 그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당연히 삼전한테는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왕 사야 되는 거 지금 시기 혹은 하반기에 좀 주가가 눌려 있을 때마다 자사주 매입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 하방이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반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그 어떤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나올 거긴 한데요. 이거는 하방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해주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초치는 내용이 좀 하나 있었어요. 모건 스탠리가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우리 가족분도 또 이제 외사 증권사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모건 스탠리 또 숀 킴이라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그때 반도체 하락을 기가 막히게 맞췄다 이러면서 이제 숀 킴이 약간 반도체에는 저승사자 같은 느낌이기는 하죠. 네, 근데 이번에 또다시 모건 스탠리 측에서 반도체에 대한 셀 리포트를 썼다라는 내용이 좀 많이 보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숀 킴이 작성을 한 그런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헤드라인을 좀 보니까 이제 반도체 팔아라, 반도체 저승사자가 컴백했다, 돌아왔다, 이제 셀 리포트 또 나왔다, 윈터 이즈 커밍이 재현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기사들이 되게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읽어봤어요. 숀 킴이 어떤 그 내용을 썼나라고 보니까 사이클이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보면은 메모리 산업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여전히 시클리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 재고 수준, 실적 추정치 상향폭 측면에서 상승 속도가 지금 최고조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거나 메모리 섹터가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 고점이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모건 스탠리 입장을 좀 봤을 때. 그리고 생성형 AI가 본격화된 22년 11월 이후로 이미 반도체는 세 차례의 단기 조정이 있었대요. 이번 조정 역시도 AI 자본 지출의 구조적인 강세장 속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한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사이클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이제 단기적인 좀 휴식기가 있을 수 있다. 단기적인 조정이 이전에도 여러 번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좀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둔화가 되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이클의 종료는 아닌 이유라고 직접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은 주식시장은 원래 악재 소멸이나 호재 둔화 요거에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고 또 새로운 논쟁이 현재 부각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치플레이션. 그러니까 최근에 뭐 메타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워낙에 반도체 칩이 좀 비싸지다 보니까 이 비싼 칩을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을 거냐 혹은 수요처들이 이거를 계속 용인할 수 있을 거냐 요거에 대한 논쟁거리가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다만 모건 스탠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I 스택을 통한 실제 수익화가 현재 진행 중이고 AI 수요랑 토큰 침투율이 견조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AI 수요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라고 결론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요. 2027년도 내년도 예상 실적이 35에서 40%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에이전트 AI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장기적 관점의 강세 의견을 여전히 유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단기 전망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정도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랑 약세가 나타날 수 있고 이제 당분간 휴지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선호도를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 비용이 집행되고 공급 병목 현상이 지속되는 영역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그 구간이 누구냐? D램입니다. 그래서 D램이 여전히 지금 AI 사이클에서 제일 선단에 있다, 가장 선호하는 섹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저는 지금 뭐 모건 스탠리가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시장에서 너무 좀 안 그래도 우리가 좀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살짝 과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좀 자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작성을 하는 그런 어떤 헤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보도가 되면서 이제 그쪽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셀이라는 리포트는 전혀 아니고요. 이전에 그 반도체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그 숀킴의 리포트가 나왔을 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초과 공급 과잉이 이제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이 무너질 거다라는 게 그 내용의 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랑 그때랑은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애초에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100%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재작년이었나요? 그때도 모건 스탠리가 비슷하게 그 빙하가 뭐 찾아온다였나? 뭐 그런 식의 제목으로 한번 또 윈터 이즈 커밍을 좀 재현하는 듯한 그런 리포트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리포트 내고 거의 몇 달 만에 정정 리포트를 냈고 사과 리포트까지 썼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틀렸다 이렇게 좀 사과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모건 스탠리가 100% 맞는다라고 사실 볼 수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리포트나 그리고 다른 외사 리포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의 어떤 내용이나 뭐 헤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좀 집중을 하면서 변동성에 휘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그래서 이거 보고 조금 짜증나고 제가 분명히 왜냐하면은 모건 스탠리의 그 리포트나 외사의 리포트들은 제가 늘 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건 스탠리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최근에 썼던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들을 좀 대부분 다 찾아봤어요. 물론 제가 다 봤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다 찾아봤는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내용이 일단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있잖아요. 네,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이슈로 인해서 노이즈가 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때 모건 스탠리도 코멘트를 좀 작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지난주에 나왔던 리포트였었고요.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로 인한 그 과잉 공급 논란 요거에 대해서도 이미 메타가 돈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메타가 2027년 내년이랑 내후년도의 캐펙스 투자를 오히려 더 늘릴 거다, 더 늘릴 당위성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캐펙스 투자는 더 늘어날 거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반도체를 셀을 해라? 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아시다시피 반도체나 그리고 AI 사이클이나 이런 업황 자체가 한 주 만에 뒤집힐 수 있을 만한 업황은 아니고요. 그런 산업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사실 그런 외사에서 일주일 만에 뷰를 뒤집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되게 그 증권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달 리포트를 좀 보더라도 뭐 HDD라던가 그리고 PCB 기판이라던가 뭐 이런 그 AI 사이클과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보는 뭐 그 부품주들이나 뭐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내년, 내후년까지도 수요가 폭증하면서 아마 수익성이 진짜 폭발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비중 늘려라 이런 리포트들을 많이 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업황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좀 노이즈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오해를 좀 풀고자, 뭐 제가 오해를 풀 만한 내용은 좀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좀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